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강지혜입니다. 태안화력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숨진 지 이제 3년이 됩니다. 모레 고 김용균 3주기를 앞두고 정치권과 노동계 곳곳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김용균의 죽음 이후 내가 김용균이다. 이런 구호가 이어지면서 국회도 법률을 보완했죠. 지난 2018년 12월 일명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요. 또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한계를 드러냈고 여전히 안타까운 사고는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서 6월 사이에 산재 사망자는 47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오히려 늘었습니다. 세계 7위의 무역 대국이라는 대한민국. 그 이름이 무색하지 않도록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더 튼튼한 대책과 방안이 마련돼야겠습니다. 12월 8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자동차 썬팅할 때 딱 불스원 썬팅 넘버원 불스원이가 출시한 썬팅 자외선 열차단도 딱 불스원 썬팅 썬팅도 역시 불스원 썬팅도 역시 불스원, 불스원 썬팅. 예술 문의는 불스원 브라자닷컴. 알았어 DDF 알았어 연금은 알았어 DDF 알았어 생애 주기별 은퇴 시점에 맞춰 알아서 투자해주는 연금펀드 한국투자 TDF 알아서 한국투자 신탁운용 펀드보스 등 별도 발생,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확인하세요. 세라젬 V6 퇴행성 협착증으로 견인이 필요한 장모님도 혈액순환 개선이 필요한 엄마도 추간판 탈출증으로 견인이 필요한 아빠도 근육통 완화가 필요한 아들도 미국 FDA 승인 세라젬 V6 지금 체험해보세요.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오메가3 뭐가 좋을까? 세 가지가 중요하죠. 어취가 없는지, 중금속 걱정 없는지, 오직 물로만 추출했는지. 기억하세요. 100% 식물성 오메가3는 아이코메가 판매 신신제약, 제조 코스맥스 바이오. 오메가3는 EPA 및 DHA 함유 유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12월 8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1부는요. 새로운 시각으로 지역의 문제를 생각해보는 허순규의 청년생각, 안동 청년공감네트워크 허순규 대표와 함께합니다. 또 오늘 2부 오늘 이슈 오늘에서는요. 안동시가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앞두고 있죠. 노선 개편도 중요하지만 체계적인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하신 분이 있어서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태 전 풍천면장 연결하죠. 또 인사이트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 우리 사회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 이어집니다. 허승규의 청년생각, 청년의 관점에서 지역사회 이슈를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시간이죠. 안동 청년공감네트워크 허승규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한국하고 독일 정치를 비교를 해주셨죠. 정치 다양성이 이루어지는 이 독일의 선거제도를 알려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주제 가지고 오셨나요? 네, 지난주 대선 100일을 앞두고 대선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지방선거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방선거가 6개월 또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 기초의회 선거구획정 이슈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지난 10월 초 청년선거에서 경북 도의회 선거획정 이슈를 다루었는데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강력의회에 이어 선거구획정 세 번째 시리즈입니다. 기획 시리즈 마지막 편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문제가 되면 또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끝은 알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기획은 끝나지 않는 기획인 걸로 하고요. 기초의회는 말 그대로 지방자치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지역 일꾼이죠. 그러니까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들인데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기초의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고 또 어떤 일을 하는지 약간 생소한 분들도 계세요. 먼저 기초의원 숫자, 구성 이건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네, 많은 시민들이 안타깝게도 기초의회에 관심이 좀 적으십니다. 그래서 좀 살펴보면요. 기초의회도 국회의원과 도의원과 마찬가지로 지역구가 있고요. 정당 투표를 통해서 선출하는 비례대표원이 있습니다. 현재 공직선거법에 의하면은 지방의원 비례대표는
전체 정수의 10%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즉 10%가 비례대표고 90%가 지역구입니다. 참고로 기초의회 정수 최소 인원이 법적으로 7명이거든요. 네. 인구가 아무리 적어도 7명인데요. 그래서 경북 북부 지역을 보면은 영양군, 청송군이 7명, 봉화 8명, 예천 9명, 의성군 13명 많죠. 문경 10명, 상주시 17명, 영주시가 14명, 그리고 안동시가 가장 많은 18명입니다. 인구에 상관없이 가장 적은 인원은 7명인 거고 그 이상은 지금 안동이 18명으로 경북 북부 지역은 가장 많잖아요. 근데 비례대표가 10%라고 하셨으니까 18명의 10%면 뭐 한두 명? 뭐 이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초의원 숫자가 10명 미만의 영양, 청송, 봉화, 예천의 경우 10%면 뭐 0.7명, 0.8명이에요. 근데 사람을 이 소수점으로 나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올림해서 실질적으로 1명인 거고요. 이제 의성군은 13명이니까 10%면 1.3명입니다. 네. 역시나 뭐 이렇게 팔다리를 자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올림을 하면은 2명이 됩니다. 너무 잔인한데요. 네. 그러니까 현재 이 기초의회 비례대표 비율이 매우 낮고 국회보다 낮아요. 이 국회 같은 경우는 299명 중에 47명이니까 15%가 넘습니다. 네. 쉽게 말하면은 경북 북부 지역 기초의회에서 정당 투표로 선출되는 비례대표 의원은 1명 아니면 2명이다. 그리고 추가로 봉쇄 조항이라고 정당 득표율 5%를 넘는 정당에게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 계산할 때 5%가 미만인 정당 득표수를 다 빼고 나서 이제 의석 배분 계산을 합니다. 국회는 3%입니다. 비례대표가 이 정당 투표를 통해서 선출을 한다고 하면 한 명 있는 기초의회는 정당 투표 과반수 득표를 하면 당선되는 1인 선거구. 이거하고 좀 유사한 것 같은데 그러면 선거 결과가 경북 북부 지역은 너무나도 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말씀 주신 대로 영양, 청송, 봉화, 예천은 기초의회가 1명인데요. 1명이니까 정당 투표 과반수 이상 얻은 당이 독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만한 선거입니다. 근데 이게 비례대표의 원래 취지라는 게 있어요. 뭐 비례대표가 싫든 좋든 간에 원래 취지는 지역구에서 뽑히는 사람이 대변할 수 없는 다양한 계층을 대변하고 네. 이제 특정 동네에 얽매이지 않고 뭐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나라 전체, 안동시 같은 경우는 안동시 전체의 일을 하라고 만든 건데요. 현재 이게 지역구 다수 의석을 점한 정당이 비례대표까지 추가로 얻어가는 마치 지금 편의점의 1+1 사은품처럼 비례대표 제도가 전락했어요. 그러니까 일당에게 하나 더 그냥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숫자도 적은 데다가 비례대표 제도 취지가 다르게 가니까 이 지역민들이 보기에는 지방의회 비례대표가 왜 있냐 효능감이 낮을 수밖에 없죠.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뭐 한 명 있는데도 그렇지만 2명 있는 기초의회도 사실은 뭐 상황이 크게 다를 것 같진 않아요. 네, 근데 2명 있는 경우는 조금 나아요. 지금 의성, 상주, 영주, 안동은 비례대표 의원이 2명인데 특정 정당 독점이 아니라 거대 양당이 1명씩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청자 여러분 보시기에 안동 같은 경우도 1당과 2당이 지지율이 5대5가 아니거든요. 네. 격차가 있는데 어떻게 1명씩 나눠 있느냐 궁금하실 텐데요. 그렇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당이 70%가 나오고 2당이 30%가 나오면요. 이게 2석이니까 2석 곱하기 70%하면 1.4명이고 0.6명입니다. 쉽게 계산하면은 1.4명이니까 1당에 우선 비례대표 1명을 줘요. 네. 그러면 이제 득표를 50%를 까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1당은 20%, 0.4명분이 남고 2당은 30%, 0.6명이 남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을 0.4, 0.6으로 쪼갤 수 없으니까 그냥 0.6명 당에 1명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양자 구도의 경우 74대 26이 나온다. 여러분 수학 계산 되시나요? 안 돼요. 네. 74대 26이 나오면은 이제 50을 까면 24대 26이니까 26%를 얻은 정당이 한 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재미난 거는요. 2014년 경북 영주시 의회 선거를 보면은 1당이 75.83이 나오고 2당이 24.16이 나왔거든요. 네. 1% 미만의 차이로 1당이 두 석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네, 이게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굉장히 좀 복잡한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딱 들어서는 사실 딱 와닿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 다시 어쨌든. 듣기 해보시면 됩니다. 네. 어찌됐든 이렇게
정치적인 색깔이 강한 데서 비례대표가 있다는 건 사실 한 명이 비례대표가 된다는 건 의미가 없고 2명이 뽑는다면 그래도 상황이 조금 낫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선거제도라면 북부 지역 시군에서 20% 이상 정당 득표율을 얻어도 그렇게 20%가 적은 수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의 의석도 받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승자 독식 구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보다 사표가 매우 높습니다. 지방의원 선거가. 그러니까 사실 지방선거제도가 정말로 이게 안 좋은데 뭐 이거를 근본적인 제도 개선하면 오늘 시간이 다 갈 것 같아서 그럼 전 단기적인 해법, 부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뭐냐면은 한두 명이면은 비례대표제 취지에 맞게 다수당의 의석수를 배정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안동시 의회 같은 경우 18명이에요. 네. 그럼 굳이 지역구에서 지지율만큼 의석수를 충분히 확보한 정당이 18명 중에 한두 자리까지 가져가는 거는 너무 이거 배불러서 이거 체합니다. 그래서 지지율은 높게 나왔는데 24%인데 빵석이에요. 그러면 18명 중에 사실 24%면은 한 3, 4석 줘야 되는데 이 선거제 때문에 빵석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런 정당이 주는 거 그래봤자 한두 석이거든요. 그 제1당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한두 석 가지고. 네, 체합니다. 지금 이제 욕심을 내고 싶어서 낸 건 아니라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제도를 이제 그 1당, 2당이 만드니까 네. 그 거대 양당이 지금 체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초의회 비례대표 의원이 몇 명이고 어떻게 선출되는지 또 어떤 한계가 있는지 알려주셨는데요. 그럼 90%는 기초의회 지역구 의원인 거잖아요. 이 90%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90%가 더 중요하죠. 두 숫자가 그렇죠. 많으니까. 이 기초의원 선거구는 중대선거구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과 광역의원, 경북도의원은 1등만 당선되는 소선거구제인데요. 이 기초의회만 좀 다양한 사람들 당선시키자고 해서 2006년부터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했습니다. 네. 그래서 법에 보면은요. 의원 정수가 2 물결 4, 2에서 4인으로 되어 있어요. 즉 2인 선거구, 3인 선거구, 4인 선거구가 법적으로는 모두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 의원은 안동시 전체, 의성군 전체가 선거구일 텐데 지역구 의원은 특정 지역에 해당하는 선거구가 있고 이 선거구를 획정하는 기구가 또 있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안동시를 전체를 두고 2, 3, 4 나누려면 이 동별로 이게 갖다 붙여야 되는데 그렇죠. 요거를 어디선가 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회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을 합니다. 국회 산하에 그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있고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의결을 하고요. 광역의원, 도의원 의원 정수와 기초의원 정수도 국회에서 결정해요. 근데 안동시 의회, 의성군 의회 같은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은 경상북도 시군의회 선거구 획정위원회라는 곳이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이 법에 따르면 전문가 8명과 경북도의회 도 선관위 추천인사 3명 포함해서 11명을 우리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위촉합니다. 네. 그러면 이 각 시도 선거구 획정위원회, 기초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안을 만들겠죠. 뭐 안동 같은 경우 남선 이마를 이쪽에 붙인다든가 뭐 용산과 강남을 합친다든가 이거를 선거 6개월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가지고 경북도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네. 결정을 합니다. 즉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안을 내더라도 법적 구성력은 없고요. 경북도의회가 조례를 정하는데 근데 이 경북도의회가 이 특정 정당 독점 구조다 보니까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좀 이루어지는 게 있고요. 다른 지역은 또 1당 2당이 합의해가지고 본인들이 이해관계로 합니다. 그래서 이 재밌는 게 경북 지역에서는 선거구 획정에 피해를 봤던 소수 정당이 서울에서는 다수당이니까 정반대 행동을 하는 즉 같은 정당인데 지역에 따라서 서로를 공격하는 이런 모순적인 행태들도 나타납니다. 이 선거구 획정 사실은 저도 이거 궁금했어요. 어디서 정하는 거지 했는데 경상북도 선거구 획정위원회라고 하셨나요? 네, 경북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위원회. 네, 여기서 결정을 하는 건데 법정 구속력은 없지만 어쨌든 여기서 획정안을 내면 대부분 수용이 되는 거죠. 요거를 올리면요. 네. 경북도의회가 권한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수정안을 제출해요. 수정안을 왜 제출하냐. 본인들이 이제 3, 4인 선거구가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럼 3명, 4명 뽑으면은 자기들이 다 못 해먹어요. 그래서 2인 선거구로 합니다. 네. 그거를 그 유명한 쪼개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네. 자기들의 권력을 쪼개는 게 아니라 선거구 쪼개기 이거는 뭐
지방선거 2018년 지방선거 때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시도의원들이 이런 짓거리를 했는데 많은 시민들이 왜 잘 몰라요. 왜냐하면은 이거를 지금 6개월 전이 해야 되면 지금 12월 3일에 제출돼야 되는 지금 제출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막판에 돼서야 안이 올라오니까 시민들이 먹고 살기 바쁜데 그거를 언제 모니터링하고 있겠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이제 기득권 정당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처리가 됩니다. 지금 문제 제기하려고 하면 이미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이것을 모니터링하는 아주 이 좋은 방송이 허순규 청년생각인 거죠. 허순규 대표님 노하셨는데 이게 선거 전 6개월까지는 제출이 돼야 되는데 안 됐다. 사실 역대 제대로 제출된 적이 없죠. 네, 이건 뭐 다 지각해요. 제대로 된 적이 없는데 이렇게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도래가 갈 텐데 왜 이렇게 늦어질까? 네, 이유는요. 이게 선거구가 굉장히 예민해요. 왜냐하면은 선거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다수당과 아닌 정당 또 인구가 적은 농촌 지역과 도시 지역 이해관계가 달라요. 그러니까 게임을 할 때 룰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또 늦어진 게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늦어지는 건 또 다른 쟁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시민들이 알면 좋은데요. 기초의 선거구 획정의 쟁점이 반복되는 문제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로 3, 4위 선거구 쪼개기. 그리고 농촌 지역구 인구가 줄어드니까 인구가 감소되죠. 그렇죠. 그럼 농촌 지역구가 줄어들죠. 그럼 농촌 지역 의원들이 본인들의 지역구를 또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 협의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비례대표제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 문제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이 지방원 정수 문제. 인구가 자꾸 줄어드니까 농촌 지역구가 감소하니까 전체 정수를 늘려서 농촌 대표성을 높이는 뭐 이런 문제들이 이 쟁점들이 있는데요. 오늘 시간 관계상 기초의회 선거구 핵심 쟁점과 대안은 좀 다음 시간에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이 아직 남았군요. 네, 다음 끝난 게 시간에 아닙니다.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의 핵심 쟁점과 또 대안 말씀을 해주실 텐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허순규의 청년생각 안동 청년공감네트워크 허순규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광고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펀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펀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서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성공적인 귀농을 꿈꾸시나요? 영천에는 귀농하기 전 1년간 이론과 실습을 겸비한 영천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개인주택부터 텃밭, 그리고 농업교육까지 원스톱 교육시설. 실패 없는 귀농, 영천입니다. 영화보다 더 감동적인 신이 있습니다. 코로나 최전선, 의료진의 영웅신. 발코니로 떠나는 우리 가족, 여행신. 선생님은 못 만나도 집에서 열심인 열공신. 국민 여러분께서 만들어낸 감동적인 신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가 기다려온 백신으로 해피엔딩 신을 보여줄 차례. 우리가 함께 만든 최고의 신들이 있어 대한민국은 반드시 코로나19를 이겨낼 것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안동시가 내년 1월에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노선 개편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이 체계적인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하신 분이 계셔서 오늘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안동시에서 대중교통 담당을 또 맡기도 하셨죠. 김휘태 전 풍천면장 연결합니다. 김휘태 면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희태입니다. 네, 현재 안동시에서 시내버스 노선 체계 전면 개편을 할 예정인데 원래 11월 말에 시행이 될 예정이었는데 이게 내년 1월로 연기가 된 거죠. 예. 네, 근데 노선 개편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체계적인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계세요. 예, 2010년에 안동버스 터미널 이전, 2016년에 도청 이전, 2020년에 기차역 이전, 그리고 향후 신공항 건설 등 도시여건 변화에 따라서 버스 노선을 바꾸는 것은 시기적절한 일이지만은 주 52시간 노동 조건 변화와 다양한 사회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대중교통 운행 방식도 같이 바꾸어야 편리하고 원활한 운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네. 현행 체계대로 표면적인 노선 개편만 하게 되면은 서비스 향상에 꼭 필요한 운전기사의 8시간 친절 안전 운행과 밤 10시 이후 심야 운행 등 여러 가지 시대 상황에 맞게 운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버스 노선 바꾸는 건 너무나도 잘 된 거지만 사회 산업 구조가 바뀌었으니 이 부분도 함께 바꿔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건데요. 일단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현재 안동 시내버스 3개 민간업체에서 공동 배차제로 운행을 해오다가 3년 전부터 책임 노선제로 바꿔서 운행을 하고 있죠. 3사가 이 공동 합의제로 운행을 하고 있어서 노선 분리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가장 먼저 이 공동 배차제, 책임 노선제 이 부분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1986년부터 그 당시에 정부 방침에 따라서 지방에 여러 개의 운수업체와 또 여러 개로 나누어진 노선을 효율적으로 통합 운행해서 예산을 효율로 하는 그런 농어촌 버스 공동 배차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34년간이나 3사가 공동으로 노선 조정을 계속해서 해오다 보니까 당초 노선과는 상당히 다르게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당초 노선대로 분리하기가 어려워진 것입니다. 그러면 공동 배차제로 운행을 해오다가 책임 노선제로 바꾼다고 하면 이게 어떤 게 가장 많이 바뀐 건가요? 예. 네. 공동 배차제에서 책임 노선제로 바뀌면 어떤 게 바뀐 거죠? 예, 말을 하자면은, 민원이 계속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그래서 노선이 계속, 연장되거나 변경이 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 와서 어떤 회사별로나, 기존의 노선대로는 분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노선을 공동으로 함께 3개 민간업체가 나눠서 공동 배차를 해오다가 민간업체가 이제 노선을 하나씩 맡아서 책임 노선제로 바꿔서 이걸 바꾸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노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노선을 조정한다는 거는 운수 사업은 노선이 사업권입니다. 그래서 노선을 조정을 하는 데 따라서 이제 수입도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노선 소유권자가 이제 안동시와 협의를 해서 노선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 현재 운행하고 있는 그 상태로 공동으로 쭉 해왔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분리하거나 구분하기가 어려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네. 이걸 재정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선 개편을 하려면 노선 재편부터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죠. 말씀드린 대로 운수업체별로 당초 노선을 찾기가 이제 어렵기 때문에 3사가 합의하에 재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예를 들면은 안동의 주노선인 11번의 경우에 고 안동역 기준으로 안동대학 쪽은 A사 노선이고 봉산 쪽은 B사 노선입니다. 네. 그리고 또 신도청 그 연장 구간은 A, B, C 3사 공동 노선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와서 이 노선을 따로 분리하여 운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11번은 가령 A사로, 그다음 시내 1번은 B사, 2번은 C사, 이런 식으로 상호 이제 합의를 해서 각 노선마다 한 회사의 소유권으로 재정리를 해야 각자의 노선 개편을 쉽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노선 개편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법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네. 또 공영, 준공영, 민영에 대한 운송 원가도 이게 정확하게 비교 분석을 해봐야 할 때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이건 무슨 말씀이신 거죠? 예, 그 대중교통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영 제도가 노선 조정이 쉽고 네. 또 친절 안전 운행하기도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어서 민영제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민영제는 예산은 좀 줄일 수 있으나 노선 조정이 어렵고 안전 관리와 불친절 문제 등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에서는 절충 방식으로 중공영제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노선 조정은 시에서 하고 거기에 따른 적자 보존을 의무적으로 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 52시간 또 1일 8시간 또 다양한 사회 산업 구조, 뭐 직업의 변화, 이래서 24시간 유동 인구가 있고 이런 변화에 따라서 민영제도 공영제와 비슷한 예산이 소모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확하게 비교 분석을 해볼 때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공영제로 한다고 하면 노선 조정도 쉽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지만 이 운송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사업 이득이 남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이게 민영제로 운영을 한 거죠. 그런데 민영제에서도 역시 공공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적자 보조는 지자체에서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공영이나 준공영, 민영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노선 개편에 따른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대책도 또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노선 개편을 하는 것도 이제 서비스 향상을 위한 것이고, 대중교통의 질적으로 서비스 향상을 반드시 강구를 해야 첫째로는 안전하고 그다음에 친절하고 편리한 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추지 못한 대중교통이라는 것은 존재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 분모는 기본적으로 1일 8시간 근무제도 시행입니다. 노동 조건이 개선되지 않고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친절하고 편리한 그런 교통을 바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승객의 목숨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친절하게 하는 것은 국가와 기업의 의무입니다. 네. 네, 그래서 반드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구도로 이제 개편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또 안동시 같은 경우에는 도청 신도시가 있죠. 도청 신도시의 인구가 앞으로도 점점 늘어날 텐데, 그렇기 때문에 도청 신도시와 또 안동 이 연계도 굉장히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예, 신도시와 구도심의 상생 발전은 무엇보다 대중교통이 선도해야 합니다. 신구 도심 간의 유동 인구가 늘어날수록 상생 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특히 밤 10시 이후 심야 운행으로 야간 수업하는 학생이나 자영업자, 장거리 여행객 등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기산 종점 도청 신도시 회차지까지 정상 운행해서 신도시와 봉산장터, 구담장터 를 연계한 지역 주민들과
같이 이제 화합이 돼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는 것도 대중교통의 중요한 그런 역할입니다. 네. 또 각 지자체마다 관광객 유치에 많은 힘을 쏟고 있는데요. 관광 도시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선 버스 노선도 이 관광 정책과 함께 변화돼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버스 터미널과 안동역에서 시내 권역, 도산 권역, 하회 권역 이런 3대 권역으로 관광지로 직결 운행을 하고 도청 신도시는 주변의 하회, 병산, 가일, 소산, 오미 등 역사 문화 관광지를 순환 운행해서 하회 권역 관광단지 조성의 중심 도시로 발전해야 합니다. 네. 또한 신공항과 철도를 연계해서 도청 신도시에서 공산 기산들의 풍부한 로컬 푸드를 즐기시고 며칠간 체류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역사 문화 관광 벨트를 대중교통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네, 참 이 시내버스 노선에 있어서 인구도 고려를 해야 되고 관광도 고려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올바르게 합리적으로 버스 노선이 좀 개편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 또 어떤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예, 종합해서 이제 말씀드리면은 먼저 시기적으로 공영이 가능할 것인가. 그다음 두 번째는 3사간 노선을 재정리해서 재편을 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해서 운수업체별로 노선 소유권을 명확하게 재정리할 수 있는가. 세 번째 주 52시간 1일 8시간 근무 제도로 노사 합의가 가능한가. 넷째로는 적자 보전 재정 지원이 얼마까지 이제 가능한가. 다섯째, 우리 시민들 전체 동의가 가능한가. 그러니까 편리한 조건으로 시민들 동의를 받을 수 있는가. 네. 이러한 5가지를 중점으로 종합적인 구조 개선 방안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노사 정민 모두가 바라는 합리적인 노선 개편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지금 또 그렇게 해야 네. 이 노선 개편안이 원만하게 이제 무난하게 그렇게 실행이 이제 되는데 지금은 그 실행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나타나는 게 이런 5가지 구조 개선 방안까지 충분히 좀 검토가 덜 되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5가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조 개선 방안 충분히 반영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들이 더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죠. 고맙습니다. 예. 네, 예. 김희태 전 풍천면장이었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네, 대통령 선거일이 이제 90여일 남았습니다. 네. 오늘도 대선 후보 지지율 추세부터 살펴볼까요? 치열해도 너무 치열합니다. 같은 날짜에 실시된 조사 결과인데 살짝 달랐습니다.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지난 6일, 7일 월요일, 화요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네. 대선에서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어봤는데요. 윤석열 후보 45.3%, 네. 이재명 후보 37.1%로 윤석열 후보가 8.2%포인트, 그러니까 오차 범위 밖으로 앞서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자동응답 조사인데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같은 날짜에 실시된 면접원 조사 더 소개해드립니다. 네. 머니투데이가 갤럽에 의뢰를 해서 실시한 조사입니다. 이 조사는 윤석열 후보 36.4%, 4%. 이재명 후보 36.3%,
윤석열 후보가 0.1%포인트 앞서는 결과입니다. 말 그대로 깻잎 대전, 깻잎 결전. 두 조사의 차이가 조금 있기는 한데요. 네. 이게 이제 자동 응답 조사냐 또는 면접원 조사냐 조사 방식의 차이인데 말 그대로 혈전입니다. 그 조사 방식에 따라서 지금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뭐 거의 10%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건데, 그러니까 알 수 네. 없다는 거죠, 아직은. 그렇죠. 근데 이번 대선의 핵심은 2030 MZ 세대의 마음을 누가 잡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거 소장님 말씀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 그만큼 네 MZ 세대 지지율이 중요한데 이건 어떻게 나왔나요? 그러니까요. MZ 세대가 이번 대선의 승부처라고 봐야 되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지난주와 이번 주가 조금 다른 것이, 그래도 이번 주 조사 결과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하락세가 멈추고 또 반등하는 모멘텀도 만들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MZ세대 2030 지지율인데, 그래서 이번 대선을 각자의 지지층은 결집하면서 중간지대에 있는 M여중, MZ세대 여성 중도층을 공략하는 것이 중요한 선거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난주까지는 윤석열 후보가 2030 지지율이 좀 타격을 받는 모습이었는데 이번 주에는 서서히 좀 회복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윤석열 후보의 2030 MZ세대 지지율이 좀 흔들렸고 이재명 후보 쪽으로 옮겨갔다면 이번 주에는 조금씩 윤석열 후보의 2030 지지율이 회복되는 모습. 말 그대로 2030 이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하고 이런 갈등을 잘 봉합한 게 하락세를 멈추는데 도움이 됐던 걸까요? 그럼요. 당연하죠. 결국 2030 특히 이제 남자들 2030 20대 남자 30대 남자 MZ세대를 견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와 충돌을 빚었던 지난주에는 윤석열 후보의 MZ세대 지지율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던 것이고 네. 극적으로 울산에서 봉합이 됐죠. 봉합이 되면서 부산 가서는 사진 찍고 싶으면 먼저 말씀해 주세요. 사진 찍고 싶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런 이 글자가 박혀 있는 네. 커플 후드티를 입고 공동 유세를 할 정도로 또 케미를 뽐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2030 지지율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2030 지지율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후보에게는 상당히 중요하다. 말 그대로 투스톤즈가 갈등을 빚느냐. 이준석, 윤석열. 투스톤즈가 갈등을 빚느냐. 아니면 꿀케미를 보이느냐가 중요합니다. 네, 꿀케미 말씀해 주셨는데 네. 또 일각에서는 MZ세대 붙잡기가 너무 힘드니까 50대가 승부처가 된다. 이 50대 마음을 잡아야 된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MZ세대 참 잡기가 쉽지 않거든요. 강진희 아나운서도 왜 누군가 또 두세 명이 동시에 강진희 아나운서한테 잘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느 한 사람 좋다라고 이야기하기 힘들거든요. 지금 윤석열 후보 또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모든 대선 후보가 MZ세대를 공략하고 있기 때문에 공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만 표심이 쏠리기 어렵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도 MZ세대, 2030 세대 부동층이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어느 쪽으로든 마음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히려 10살 단위로 우리가 유권자를 구분했을 때 40대, 60대, 70대보다도 더 숫자가 많은 50대 가장 유권자 수가 많은 것이 50대라면 50대에서 또 진보와 보수가 나눠지거든요. 자, MZ세대가 아니라 50대일 수 있다. 50대를 잡는 후보가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또 부산시장 보궐선거도 50대를 잡는 후보가 중요했거든요. 이번 대선도 잡기 어려운 중요하지만 잡기 어려운 MZ세대보다는 MZ세대가 아니라 50대가 답일 수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근데 지난주 금요일에 윤석열 후보하고 이준석 당대표가 갈등을 봉합하는 모습도 물론 파격적이었지만 그것보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한다 이 발표가 더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김종인 총괄 상임위원장이 되기 전에 인터뷰를 하면은 난 모르겠어요. 어떻게 돌아가니. 이준석 대표가 왜 그런지 왜 나한테 물어봐요? 난 모릅니다. 그랬단 말이거든요. 근데 선대위 출범식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
정권 교체 여론을 부각시켜 완전히 180도 태도가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김종인 총괄 상임위원장의 역할은 이 중도층을 견인하는 것입니다. 중도층을 견인하는 중도층의 마법사다. 이런 이야기를 평가를 듣는 김종인 총괄위원장이기 때문에 2012년에도 효과가 있었죠. 2016년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효과가 있었죠. 지난 보궐선거에서는 보궐선거 서울과 부산에서 모두 승리하는데 견인차가 됐거든요.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이 하락했던 것이 중도층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네. 김종인 총괄 상임위원장을 영입한 것이 말 그대로 중도층 견인도 있고요. 또 정권 교체 여론을 부각시키는 효과도 있고 약자회의 동행입니다. 라는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위기 국면 아직까지 윤석열 후보는 큰 리스크가 하나 남아있습니다. 배우자 리스크죠. 배우자 리스크가 더 크게 터져 나올 때 그것을 대응해 줄 수 있는 사람도 김종인 얼마나 이제 효과적으로 또 잘 대응을 하는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모든 상황에서 노련하게 선대위를 꾸려갈 수 있는 사람이 김종인 총괄 상임위원장이기 때문에 이른바 김종인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인 총괄 상임위원장이 김병준, 김한길, 윤석열 후보의 핵심 관계자라고 이야기하죠. 윤핵관, 네. 또 배우자 김건희 씨 등과의 관계는 숙제입니다. 그리고 홍준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김종인 총괄 상임위원장의 합류를 해서 더 결합되기가 윤석열 후보는 어려워지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윤핵관과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과의 관계, 또 김건희 씨의 등판 이런 부분이 남아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네. 지금 대선 후보들이 호남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죠. 이재명 후보가요. 네. 네. 왜 그러는 걸까요? 집토끼를 잡아라죠. 역시나. 그러니까 선거는 중요한 것이 자기 지지층부터 꽉 다져놔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역대 다른 민주당 대선 본선 후보에 비하면 호남에서의 지지율이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광주 찍고 전남 찍고 전북까지 정세균 전 총리하고도 만나고 또 목포까지 찾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이 호남의 지지층들이 호남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호남의 지지율이 높아져야 호남 출신 유권자가 있는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까지 지지율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연동되어 있는 겁니다. 집토끼를 잡아야 삼토끼, 수도권까지도 특히 이제 서울 표심이 이번 대선에서는 특히나 각별히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서울 표심을 잡을 수 있는 중요한 건요. 네. 이낙연, 또 설훈, 천정배, 또 정동영 전 대표를 이런 사람들을 잡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호남 민심 누굽니까? 유일하게 호남 출신의 대통령 자리에 올랐던 인물 바로 김대중을 잡아라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전 대통령의 DJ의 정치적 유산을 계승해야 호남 기반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재명 후보에게서 김대중 DJ 냄새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호남으로 갔고 답답한 지지율 정체를 뚫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역시나 집토끼를 잡기 위해서. 근데 윤석열 후보도 호남은 마음의 고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호남 민심을 좀 잡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게 대선 때만 되면 선거 때만 되면 활동하면이 다 친인척이 되는 거예요. 부산에 가서는 부산의 아들, 또 안동에 와서는 안동의 사위, 뭐 이러다가 하면 정말 전 국민이 그냥 일가 친척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면 심상정 네. 정의당 후보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의 연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했어요. 네. 제3지대 후보들의 연대 시도, 대선 판세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연대가 아니라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지지층들이 다르거든요. 정의당 지지층과 국민의당 지지층은 정치 성향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연대 가벼운 정책적인 움직임을 하는 이유는 공조 움직임을 하는 것은 그만큼 관심을 더 받아야 되니까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 심상정 후보도 그런데 정작 그런다고 해서 지지층들이 결합되느냐 합당할 수 있거나 단일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은 심상정 후보나 안철수 후보의 시각에서 보기보다는 이재명 후보가 이 심상정 후보의 지지층 마음을 잡을 수 있을지 또 윤석열 후보가 또 이 안철수 후보 지지층의 마음을 잡을 수 있지. 말 그대로 이심 전심이 아니라 이심 유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연대가 아니라 고대로 간다고 하는 말이 참 재밌네요. 알겠습니다. 말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나누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